오늘은 작업치료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법과 논문 검색하는 거, 그리고 작성하는 AI 도구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와 관련된 거는 대면 때 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작업치료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에서 생성형 AI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작업치료 분야 적용 사례와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핵심, 그리고 실전 예시, 논문 검색 AI 도구, 논문 작성 AI 도구, 그리고 실무 적용 가이드, 그리고 권장사항 및 전망, 질의응답 이렇게 나아갈 건데 질의응답은 대면 때 또 받도록 할게요. 먼저 팟캐스트 내용 먼저 듣고 올게요. 이 팟캐스트 역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 도구를 통해서 요약을 하고 한번 그 요약한 내용을 팟캐스트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PDF 파일을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나 또 전체적인 그런 오류 같은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OT 플러스 AI입니다. 저는 선배치료사 김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선배님, 오늘 AI 수업 자료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2024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구철 논문이라니. 와, AI가 우리 분야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실감나더라고요. 맞아요, 준영 선생님. 이제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있는 현실이죠. 논문에서 분석한 6개의 연구만 봐도 네. AI가 작업치료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네. 특히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구체적인 사례랑 연결되니까 더 와닿았고요. 사실 그런 기술 용어들이 나오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뇌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는다. 그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이게 임상에서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논문에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네. 바로 예측, 평가, 그리고 중재 분석이죠. 첫 번째, 예측 분야가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환자가 과연 일상으로 또 직업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거 치료사랑 환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환자분들 직업 복귀는 정말 중요한 목표니까요. 그렇죠. 이탈리아 연구 사례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웨어러블 센서로 수집하고 네. 이걸 인공신경망으로 분석했어요. 와. 그 결과 직업 복귀가 어려울 환자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무려 93.9%에 달했습니다. 와, 93.9%요? 네. 거의 94%네요? 기존 통계 방식의 81.8%보다 월등히 높았죠. 이건 거의 환자의 미래를 살짝 엿보는 것과 같겠어요. 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환자를 조기에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우리의 경험과 직관에 네. AI라는 강력한 데이터 나침반이 더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가와 분류 영역이에요. 평가요. 준영 선생님, 네. 아동 초기 평가할 때 시간이 꽤 갈리고 네. 또 아이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 평가 도구 적용하고 부모님이랑 면담하고 행동 관찰하는 전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맞아요. 때로는 제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대만 연구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AI를 이용해서 아동의 자법치료 문제를 분류하는 지능형 모델을 개발했는데 네. 이게 치료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준다는 걸 보여줬어요. 와. 인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죠. 와, 정말 솔깃한데요? 그렇죠. 평가 과정이 효율화되면 그만큼 아이랑 직접 상호작용하고 치료에 집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AI가 활동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네. 얼마나 정확한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미국 연구에서 웨어러블 센서로 15가지 신체 활동을 예측했는데
하나의 활동만 놓고 보면 정확도가 95%로 아주 높았어요. 아, 하지만 여러 활동이 섞인 복잡한 실제 작업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뚝 떨어지는 한계를 보였죠. 역시 현실은 더 복잡하군요. 네, AI가 아직은 좀 통제된 환경에서 더 강점을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중재 효과 분석은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제공한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네. 환자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중국 연구에서는 심리적 작업 치료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걸 AI로 분석해냈죠. 우리의 치료적 가치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AI가 작업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선배님,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분명 그림자도 있겠죠. 논문에서도 조론 과제를 언급했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낮은 정확도와 오류 가능성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죠. 네네네. 또 환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또 특정 데이터에 치우쳐서 발생하는 편향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AI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도구라는 말씀이시네요. 치료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치료사를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로서요. 정확합니다. AI는 환자 개개인에게 더 정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우리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번제력을 가졌습니다. 와. 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또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AI에 대한 막연함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떻게 내 임상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좋은 자세예요. 자,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학생 그리고 동료 치료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랜 임상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과 네. AI가 90% 이상의 정확도를 제시한 예측이 서로 다를 때 네.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더 신뢰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깊은 인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T 플러스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아직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자, 뒤에 이제 추가로 또 설명이 나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생성형 AI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AI, 요즘 AI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형 언어 모델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어서 작업치료 문서와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환자 교육 자료 제작 등 다양한 임상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의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작업치료 문서화와 치료계획 수립, 환자 교육 자료 제작이죠. 작업치료는 여러분들이 작업치료를 제공할 때 작업치료는 서비스는 실제로 치료사가 제공을 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레스 노트나 다른 솜노트 같은 형식이나 또는 우리가 일반 차트나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특정 사람에게 작업치료 했던 내용을 전달하든지 이렇게 모두 다 노트 필기처럼 이렇게 문서화가 돼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서화하는 능력은 또 치료사마다 굉장히 다르고 이런 병원마다도 또 규정이나 그런 형식 같은 게 다를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치료 문서화를 할 때 AI를 활용한다면 또 그런 오류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 그런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치료계획 수립입니다. 작업치료사들이 치료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하진 않잖아요. 이 환자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롱통 골을 잡고 쇼통 골도 잡고 이 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그 골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또 AI를 활용해서 이제 수립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환자 교육 자료 제작입니다. 작업 치료가 치료를 제공할 때는 이제 환자만 보진 않아요. 환자 외에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협력자라고 하죠.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환자와 각별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작업 치료의 대상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자료 제작을 또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AI를 활용할 때 이런 자료 제작과 뭐 교육 자료부터 해서 영상 자료까지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규칙 대신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치료사의 업무 효율성과 치료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의료 전문가의 문서화 작업 시간을 30% 단축하고 의사결정을 이렇게 지원을 통해 임상 효율성을 25% 향상시킵니다. 특히 재활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치료 계획 수립과 환자 모니터링에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논문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작업치료 기반 솜노트 챗봇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작업치료 기 솜노트를 생성형 AI에게 학습을 시키고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입력하면 A, 어세스먼트와 P, 플랜의 내용이 도출되는 그런 생성형 챗봇을 개발하고 그 챗봇을 개발해서 이렇게 적용한 연구입니다.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익숙하게 들리죠. 카카오톡에도 챗봇 기능이 있고, 우리가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정수기가 냉수가 안 나서 그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과 오픈 채팅 쪽에 가니까 그 정수기 회사에 챗봇이 연결을 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챗봇의 기능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제 솜노트에도 챗봇을 쓰는 건데, 사실 솜노트는 우리가 임상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때 이제 작업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갔을 때 그때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보통 솜노트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되고 국가고시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솜노트를 사용하는 곳도 있겠고, 또는 케이스 스터디를 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또 그 병원의 양식에 맞춰서 또 바꾸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활동 분석 시간에 활동 분석을 하면서 작업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그 케이스 양식에 솜노트 같은 양식과 활동 분석과 이런 걸 다 넣어서 작업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치료에서 그 기간에 맞는 그런 환자 스터디 케이스 하는 그런 보고서 형태들이 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이런 챗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되지 않고 객관적인 그런 치료 계획이나 그런 근거 기반의 보고서들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외국 사례의 논문입니다. 작업치료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이라고 하는 이 체계적 고찰 논문입니다. 이 내용이 팟캐스트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이 논문이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이었고 세계적 문헌 고찰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연구는 팝메드, 스코프스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작업치료 분야의 AI 활용에 관한 6개의 핵심 연구를 분석했고요. 작업치료에 적용된 주요 AI 기술은 분석된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AI 접근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인공신경망, 다중코어 학습 모델,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 분류 및 회귀트리래요.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서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한대요. 작업치료를 하면서 앞으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한지를 보는 것을 AI를 통해서 본다는 건데, 이런 환자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치료 이후를 예측하는 거, 인공신경망.
다중코어 학습 모델은 또 이것도 역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또 최적화해서 만드는 거. 딥러닝 모델은 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환자의 기능 회복을 또 지원한대요. 머신러닝 모델은 환자의 증상 변화를 또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대요. 그 분류 및 해기트리는 환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평가해서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업재활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은 환자의 평가랑 예측, 중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고 해요. 작업치료는 초기평가, 재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평가를 하는 사람마다 사실 우리가 평가에 평가자 간 신뢰도나 타당도나 이렇게 평가 같은 그런 신뢰도를 또 구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거라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의 점수들과 이제 AI가 하는 이 접근법 같은 것들이 같이 적용된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또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보면 예측 직업 복귀 및 예후를 예측하는 거는 AI 모델의 환자의 직업 복귀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다고 해요. 심장재활, 그래서 말레이시아 연구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심장재활 후에 직업 복귀를 예측했고 92.4%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연구에서 웨어러블 센서를 수집한 보행 데이터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결합해서 또 기존 통계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직업 복귀가 어려운 또 환자를 식별해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는 AI가 임상가들에게 강력한 예후 예측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요. 또 평가 및 분류, 환자 문제 및 활동 분석인데 AI는 환자의 문제를 또 정확하게 분류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제 찝어내는 거죠. 신체 활동을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줬답니다. 아동 작업치료 문제를 분류했는 대만 연구에서 또 이런 기술을 결합해서 아동의 작업치료 문제를 분류하는 지능형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 모델은 치료사가 아동의 실제 문제를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고 인적 편견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직업적 신체 활동 예측인데 미국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센서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수작업, 자재, 취급 직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가지 신체 활동을 예측했대요. 그래서 개별 활동 예측 정확도는 95%로 높았지만 또 근데 여러 활동이 포함된 복잡한 모의 작업에선 정확도가 떨어지는 또 한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재 및 효과 분석이에요. AI는 중재 효과를 분석하고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이제 사용하는데 중국 연구예요. 두 개 다 심리적 작업치료 중재 효과 분석과 정신건강과 신체활동의 관계 분석입니다. 다중 커널 학습을 이용해서 직업 가치 실현이 심리적 작업치료 중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대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름이 POTI인데 얘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연구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운동 습관 사이의 관계를 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석된 논문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상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결과 및 시사점은 결론적으로 이 체계적 무능 고찰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은 작업치료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한대요. 환자 평가 및 직업 복귀 예측, 그리고 증상 완화 및 사회적 기능 회복, 그리고 질병 재발 감소 및 재취업률 향상, 전반적인 건강 수준 증진입니다. 도전 과제와 항유 방향에서 하지만 AI 모델의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정확도와 오류 발생 가능성이래요. 이 외에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평양성, 투명성 문제, 그리고 인간과 AI의 협업 방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대요.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분야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장벽과 촉진 요구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은 AI는 치료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치료를 강화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보조도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치료사가 AI를 이제
무시할 때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AI를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작업치료라고 하지만 AI가 대체할 수는 없지만 AI를 활용하는 치료사는 정말 유능한 치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작업치료 분야 AI 활용 현황에서 보면 지금 연구 및 실제 적용 사례에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솜노트 자동 생성 챗봇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작업치료 기록 작성이나 치료 계획 수립하는 그런 거에 이제 효율화를 하고 있고, 감각통합 평가에서 AI 측정 기술을 또 적용하거나 또 인공지능 의보, 발달장애 아동 돌봄 이런 데 작업치료 모니터링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와 치료 문서화 자동화, 그래서 전자의무기로 EMR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계점은 작업치료 특화 데이터가 또 부족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어 작업치료 데이터셋이 제한적이고요. 임상적 타당성 검증이 또 필요해요. 또 AI 권장사항에 실제 임상 현장 적용 연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죠. 그리고 민감한 환자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과 작업치료사의 또 차이가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있는 거죠. AI를 사용하는 이런 치료사의 역량 차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사실 그 챗GPT나 뭐 AI 프롬프트 작성법은 찾아보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전문가 관점을 포함하는 거죠. 프롬프트에 작업치료사 관점에서 또는 작업치료 전문가로서 너는 작업치료사야 라고 해줘도 돼요. 이렇게 AI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업치료사 관점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통합 치료계획을 작성해주세요처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꼭 부여하고 또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솜노트 작성 등 복잡한 작업은 단계별로 분리해서 AI에게 요청하는 거죠. 먼저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관찰 결과를 요약해주세요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또는 3개로, 4개로, 한 줄로, 2줄로, 또 500자 또는 1000자 이내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면 훨씬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시를 계속 제공하는데 AI에게는 원하는 형식의 예시를 하나 또는 2개 제공하면 거기에 또 유사한 문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작업치료 평가 보고서의 예시야. 이 예시와 이 예시처럼 내가 제공된 사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라고 합니다. 이 평가 보고서의 예시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뭔가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예시에 나오는 제목 있죠? 제목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떼서 해줘도 돼요. 자, 그리고 편향되진 않는 답변 요구하는 겁니다. 환자 정보나 치료 결과를 분석할 때는 근거 기반의 객관적인 관점.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근거 기반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주세요 라고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AI 편향된 해석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 문헌을 검토할 때 특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가면 실전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자, 솜노트 작성 상세 프롬프트인데요. 당신은 20년 경력의 숙련된 작업치료사입니다.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치료 솜노트를 작성해 주세요. 환자 정보 67세 남성, 좌측 뇌졸중 발병, 2개월 차 주관적 S. 환자는 오른쪽 상시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옷 입기와 식사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가족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함. 객관적 오른쪽 상지 근력, 그리고 페어네요. 그리고 모디피드 바델 인덱스 100점에 65점. 손 미세 운동 평가, 나이노 페그 테스트, 그리고 오른손 2분 30초와 A와 P의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사실 O에 해당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O나 S는 따로 적고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또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S와 O를 제공했고 A와 P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이나 좀 수상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 그때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 어떨까 싶고요. S와 O는 내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는 또 AI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는 또 이어서 계속 환자 교육 자료 만드는 걸로 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